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살면서 평생을 쌓아올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한 60대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마치 모래성 같았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리면 예기치 않은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특히 굳게 믿었던 인연이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릴 때마다 그 허망함과 배신감은 오롯이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글로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자신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에 이토록 깊은 흉터를 남긴 그 충격적인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보리굴비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보리굴비 식당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뜨끈한 녹찬물에 밥 말아서 꾸덕꾸덕하게 잘 말린 보리굴비 한 점 올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남편은 제 손이 고생할까 걱정했지만 이내 제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음식 중에 하필 보리굴비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제 큰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집을 떠나 있으니 어미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마음이 졸아들곤 했습니다.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었고? 학교에서 별일은 없지?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엄마가 두툼한 내복이라도 택배로 보내줄까? 언제나 의젓했던 아들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주말에 집에 오면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보리굴비요. 꼭 해주세요. 유독 제 큰아들은 제가 정성껏 쪄낸 보리굴비를 좋아했습니다. 구수한 녹찬물까지 곁들여 한 상 차려주면 앉은 자리에서 생선 2~3마리는 거뜬히 해치우곤 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느덧 식당을 차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보리굴비는 제게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식당 문을 열었지만 처음 하는 장사가 어디 쉽기만 했을까요?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봐요, 사장. 이게 무슨 맛이야? 보리굴비가 이렇게 비리면 어떡해? 이거 원산지 속인 거 아니야? 국산이라고 써 붙여놓고 중국산 쓰는 집이 한두 군데인 줄 알아. 양심을 걸고 장사한다며 영광 법성포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급 굴비만 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돈을 못 내겠다며 버티는 손님들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씩 배워나가니 조금씩 장사의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는 두 아들 녀석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녀석이 약속이 있다며 부쩍 밖으로 나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정확했죠.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헤어졌는데 소가리만 하는 건 아닌지, 이제 나이도 찼으니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으련만, 저 혼자 속을 태우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르는 척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괜찮지. 근데 웬일로 가게로 안 오고 집으로 바로 와. 혹시 같이 오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 사실은요. 저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수줍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주말, 아들은 정말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 제 여자친구 문소진이에요. 저희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소진이라는 이름의 예비 며느리는 어찌나 싹싹하고 예에 바른지 첫 만남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문소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오빠한테 두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제 평생의 요리 실력을 모두 쏟아부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쪄낸 보리굴비는 물론 꽃게찜에 새우탕까지. 예비 며느리는 제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며 태어나서 먹어본 생선 요리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은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부끄럽지만 이 사람 뱃속에 저희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려운 고백을 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미운 마음보다는 대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 전 임신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 오히려 책임을 지려는 너희 모습이 더 기특하고 고맙구나. 며느리의 손주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큰 선물을 안겨주다니. 우리 아들 정말 큰일 했네. 저희 부부는 선물처럼 찾아온 며느리와 손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도 형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 형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비록 조금은 급하게 준비하는 결혼식이었지만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단과 예물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사돈의 태도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도 아이들 신혼집만큼은 번듯하게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특한 아들 녀석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자기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희가 집값의 일부만 보태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 나란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홀몸도 아닌데 매일같이 저희 가게와 집을 찾아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어머님 가게 일 좀 도와드리려고요. 저 잘 왔죠. 배가 남산만 해져서는 무엇을 돕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혹여나 무리할까 싶어 시원한 곳에 앉아 쉬게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게도 꼭다리 생긴 것만 같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해주는 보리굴비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막달까지 매주 가게에 찾아와 보리굴비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벌써부터 할머니 음식 솜씨를 알아보나 봐요. 어머님 밥만 먹으면 뱃속에서 아주 신나게 춤을 춘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와 손주를 한꺼번에 얻었을까. 온 가족의 축복과 기다림 속에서 몇 달 뒤 드디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는 어찌나 며느리를 쏙 빼닮았는지 누가 보면 아들 얼굴은 하나도 없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첫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옛말처럼 예쁜 며느리를 닮아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이후 저희 집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짬을 내달려갔고 며느리 또한 그런 저희의 사랑을 아는지 더욱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심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바람으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픈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눈물 짓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참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에도 내내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난 지 7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년 같던 손자의 얼굴에도 제법 살이 올라 포동포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형이 보내준 조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준이 아무리 봐도 형을 너무 안 닮지 않았어요. 형수님 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형이랑 너무 달라요. 형이랑 형수님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이준이는 이렇게 쌍꺼풀이 짙잖아요. 저는 괜한 소리 한다며 아들을 타박했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비슷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자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다는 소리를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 신경을 긁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천사 같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었죠. 아, 어머님, 또 보리굴비예요. 저 이제 입에서 생선 비린내 나겠어요. 여기가 무슨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맨날 굴비만 먹으니까 질려요. 질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먹던 보리굴비를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라도 온 것인가 싶어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배려는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요. 사돈이 아프다는 말에 저는 두말 없이 10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친정 핑계를 대며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들 월급에서도 매달 수백만 원씩 처가에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사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병석에 누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찼습니다. 제가 건강을 묻자 그제야 당황하며 기침을 하고 아픈 척 연기를 하는 모습에 저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마치 상전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자 떡하니 낳아드렸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요즘엔 자식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이라던데 두 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자도 되죠? 짐 챙겨서 나왔어요. 아내는 또다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오늘은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며 자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어미의 촉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집으로 들어온 아들을 앉혀놓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아들 역시 그동안 아내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은 아프다는 핑계와 달리 너무 건강해 보였고 아내는 언제부턴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 자신 몰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준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이내 침묵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저희의 의심이 틀렸기를,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를 오해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아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며느리와 아이의 칫솔, 머리카락을 몰래 챙겨왔고 저는 그것을 곧장 친자 확인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속았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손주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올 줄이야. 저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정신을 다잡고 곧장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말도 없이 오시면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욕해요. 그러면서 저를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자기가 먼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고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시어미가 왔는데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냐? 어디 시어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저 어머님 귀한 손자 보느라 이제 겨우 쉬는 중이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를 꺼내 며느리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 귀한 손자, 내 손자 맞기는 하니? 오늘 검사 결과 나왔다. 99% 불일치. 대체 누구 자식을 데려와서 내 아들 자식이냥 내 손주인 척 우리 모두를 기만한 것이냐.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이 도착하자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며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며느리를 밀어내고 옆에 있던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당장 이 비밀번호 풀어. 풀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정색하는 모습에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남자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보내기 위해 며느리는 저희 가족 모두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사랑했던 손주, 그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올린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악의적인 거짓말이 한 가족의 행복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깊은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혼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상처받은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살면서 평생을 쌓아올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한 60대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마치 모래성 같았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리면 예기치 않은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특히 굳게 믿었던 인연이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릴 때마다 그 허망함과 배신감은 오롯이 제 가슴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글로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자신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에 이토록 깊은 흉터를 남긴 그 충격적인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보리굴비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보리굴비 식당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뜨끈한 녹찬물에 밥 말아서 꾸덕꾸덕하게 잘 말린 보리굴비 한 점 올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남편은 제 손이 고생할까 걱정했지만 이내 제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음식 중에 하필 보리굴비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제 큰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집을 떠나 있으니 어미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마음이 졸아들곤 했습니다.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었고? 학교에서 별일은 없지?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엄마가 두툼한 내복이라도 택배로 보내줄까? 언제나 의젓했던 아들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주말에 집에 오면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보리굴비요. 꼭 해주세요. 유독 제 큰아들은 제가 정성껏 쪄낸 보리굴비를 좋아했습니다. 구수한 녹찬물까지 곁들여 한 상 차려주면 앉은 자리에서 생선 2~3마리는 거뜬히 해치우곤 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느덧 식당을 차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보리굴비는 제게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식당 문을 열었지만 처음 하는 장사가 어디 쉽기만 했을까요?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봐요, 사장. 이게 무슨 맛이야? 보리굴비가 이렇게 비리면 어떡해? 이거 원산지 속인 거 아니야? 국산이라고 써 붙여놓고 중국산 쓰는 집이 한두 군데인 줄 알아. 양심을 걸고 장사한다며 영광 법성포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급 굴비만 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돈을 못 내겠다며 버티는 손님들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씩 배워나가니 조금씩 장사의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는 두 아들 녀석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녀석이 약속이 있다며 부쩍 밖으로 나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정확했죠.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헤어졌는데 소가리만 하는 건 아닌지 이제 나이도 찼으니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으련만 저 혼자 속을 태우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르는 척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괜찮지. 근데 웬일로 가게로 안 오고 집으로 바로 와. 혹시 같이 오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 사실은요. 저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수줍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주말, 아들은 정말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 제 여자친구 문소진이에요. 저희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소진이라는 이름의 예비 며느리는 어찌나 싹싹하고 예에 바른지 첫 만남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문소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오빠한테 두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제 평생의 요리 실력을 모두 쏟아부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쪄낸 보리굴비는 물론 꽃게찜에 새우탕까지. 예비 며느리는 제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며 태어나서 먹어본 생선 요리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은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부끄럽지만 이 사람 뱃속에 저희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려운 고백을 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미운 마음보다는 대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 전 임신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 오히려 책임을 지려는 너희 모습이 더 기특하고 고맙구나. 며느리의 손주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큰 선물을 안겨주다니. 우리 아들 정말 큰일 했네. 저희 부부는 선물처럼 찾아온 며느리와 손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도 형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 형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비록 조금은 급하게 준비하는 결혼식이었지만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단과 예물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사돈의 태도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도 아이들 신혼집만큼은 번듯하게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특한 아들 녀석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자기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희가 집값의 일부만 보태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 나란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홀몸도 아닌데 매일같이 저희 가게와 집을 찾아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어머님 가게 일 좀 도와드리려고요. 저 잘 왔죠. 배가 남산만 해져서는 무엇을 돕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혹여나 무리할까 싶어 시원한 곳에 앉아 쉬게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게도 꼭다리 생긴 것만 같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해주는 보리굴비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막달까지 매주 가게에 찾아와 보리굴비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벌써부터 할머니 음식 솜씨를 알아보나 봐요. 어머님 밥만 먹으면 뱃속에서 아주 신나게 춤을 춘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와 손주를 한꺼번에 얻었을까. 온 가족의 축복과 기다림 속에서 몇 달 뒤 드디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는 어찌나 며느리를 쏙 빼닮았는지 누가 보면 아들 얼굴은 하나도 없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첫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옛말처럼
예쁜 며느리를 닮아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이후 저희 집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짬을 내달려갔고 며느리 또한 그런 저희의 사랑을 아는지 더욱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심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바람으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픈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눈물 짓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참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에도 내내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난 지 7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년 같던 손자의 얼굴에도 제법 살이 올라 포동포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형이 보내준 조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준이 아무리 봐도 형을 너무 안 닮지 않았어요. 형수님 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형이랑 너무 달라요. 형이랑 형수님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이준이는 이렇게 쌍꺼풀이 짙잖아요. 저는 괜한 소리 한다며 아들을 타박했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비슷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자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다는 소리를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 신경을 긁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천사 같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었죠. 아, 어머님, 또 보리굴비예요. 저 이제 입에서 생선 비린내 나겠어요. 여기가 무슨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맨날 굴비만 먹으니까 질려요. 질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먹던 보리굴비를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라도 온 것인가 싶어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배려는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요. 사돈이 아프다는 말에 저는 두말 없이 10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친정 핑계를 대며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들 월급에서도 매달 수백만 원씩 처가에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사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병석에 누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찼습니다. 제가 건강을 묻자 그제야 당황하며 기침을 하고 아픈 척 연기를 하는 모습에 저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마치 상전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자 떡하니 낳아드렸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요즘엔 자식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이라던데 두 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자도 되죠? 짐 챙겨서 나왔어요. 아내는 또다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오늘은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며 자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어미의 촉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집으로 들어온 아들을 앉혀놓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아들 역시 그동안 아내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은 아프다는 핑계와 달리 너무 건강해 보였고, 아내는 언제부턴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 자신 몰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준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이내 침묵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저희의 의심이 틀렸기를,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를 오해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아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며느리와 아이의 칫솔, 머리카락을 몰래 챙겨왔고 저는 그것을 곧장 친자 확인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속았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손주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올 줄이야. 저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정신을 다잡고 곧장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말도 없이 오시면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욕해요. 그러면서 저를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자기가 먼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고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시어미가 왔는데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냐? 어디 시어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저 어머님 귀한 손자 보느라 이제 겨우 쉬는 중이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를 꺼내 며느리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 귀한 손자, 내 손자 맞기는 하니? 오늘 검사 결과 나왔다. 99% 불일치. 대체 누구 자식을 데려와서 내 아들 자식이냥, 내 손주인 척 우리 모두를 기만한 것이냐.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이 도착하자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며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며느리를 밀어내고 옆에 있던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당장 이 비밀번호 풀어. 풀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정색하는 모습에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남자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보내기 위해 며느리는 저희 가족 모두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사랑했던 손주, 그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악의적인 거짓말이 한 가족의 행복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깊은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혼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상처받은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살면서 평생을 쌓아올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한 60대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마치 모래성 같았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리면 예기치 않은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특히 굳게 믿었던 인연이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릴 때마다 그 허망함과 배신감은 오롯이 제 가슴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글로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자신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에 이토록 깊은 흉터를 남긴 그 충격적인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보리굴비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보리굴비 식당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뜨끈한 녹찬물에 밥 말아서 꾸덕꾸덕하게 잘 말린 보리굴비 한 점 올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남편은 제 손이 고생할까 걱정했지만 이내 제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음식 중에 하필 보리굴비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제 큰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집을 떠나 있으니 어미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마음이 졸아들곤 했습니다.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었고? 학교에서 별일은 없지?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엄마가 두툼한 내복이라도 택배로 보내줄까? 언제나 의젓했던 아들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주말에 집에 오면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보리굴비요. 꼭 해주세요. 유독 제 큰아들은 제가 정성껏 쪄낸 보리굴비를 좋아했습니다. 구수한 녹찬물까지 곁들여 한 상 차려주면 앉은 자리에서 생선 2~3마리는 거뜬히 해치우곤 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느덧 식당을 차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보리굴비는 제게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식당 문을 열었지만 처음 하는 장사가 어디 쉽기만 했을까요?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봐요, 사장. 이게 무슨 맛이야? 보리굴비가 이렇게 비리면 어떡해? 이거 원산지 속인 거 아니야? 국산이라고 써 붙여놓고 중국산 쓰는 집이 한두 군데인 줄 알아. 양심을 걸고 장사한다며 영광 법성포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급 굴비만 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돈을 못 내겠다며 버티는 손님들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씩 배워나가니 조금씩 장사의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는 두 아들 녀석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녀석이 약속이 있다며 부쩍 밖으로 나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정확했죠.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헤어졌는데 소가리만 하는 건 아닌지 이제 나이도 찼으니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으련만 저 혼자 속을 태우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르는 척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괜찮지. 근데 웬일로 가게로 안 오고 집으로 바로 와. 혹시 같이 오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 사실은요. 저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수줍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주말, 아들은 정말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 제 여자친구 문소진이에요. 저희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소진이라는 이름의 예비 며느리는 어찌나 싹싹하고 예에 바른지 첫 만남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문소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오빠한테 두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제 평생의 요리 실력을 모두 쏟아부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쪄낸 보리굴비는 물론 꽃게찜에 새우탕까지. 예비 며느리는 제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며 태어나서 먹어본 생선 요리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은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부끄럽지만 이 사람 뱃속에 저희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려운 고백을 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미운 마음보다는 대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 전 임신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 오히려 책임을 지려는 너희 모습이 더 기특하고 고맙구나.
며느리의 손주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큰 선물을 안겨주다니. 우리 아들 정말 큰일 했네. 저희 부부는 선물처럼 찾아온 며느리와 손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도 형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 형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비록 조금은 급하게 준비하는 결혼식이었지만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단과 예물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사돈의 태도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도 아이들 신혼집만큼은 번듯하게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특한 아들 녀석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자기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희가 집값의 일부만 보태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 나란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홀몸도 아닌데 매일같이 저희 가게와 집을 찾아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어머님 가게 일 좀 도와드리려고요. 저 잘 왔죠. 배가 남산만 해져서는 무엇을 돕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혹여나 무리할까 싶어 시원한 곳에 앉아 쉬게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게도 꼭다리 생긴 것만 같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해주는 보리굴비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막달까지 매주 가게에 찾아와 보리굴비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벌써부터 할머니 음식 솜씨를 알아보나 봐요. 어머님 밥만 먹으면 뱃속에서 아주 신나게 춤을 춘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와 손주를 한꺼번에 얻었을까. 온 가족의 축복과 기다림 속에서 몇 달 뒤 드디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는 어찌나 며느리를 쏙 빼닮았는지 누가 보면 아들 얼굴은 하나도 없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첫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옛말처럼 예쁜 며느리를 닮아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이후 저희 집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짬을 내달려갔고 며느리 또한 그런 저희의 사랑을 아는지 더욱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심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바람으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픈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눈물 짓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참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에도 내내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난 지 7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년 같던 손자의 얼굴에도 제법 살이 올라 포동포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형이 보내준 조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준이 아무리 봐도 형을 너무 안 닮지 않았어요. 형수님 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형이랑 너무 달라요. 형이랑 형수님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이준이는 이렇게 쌍꺼풀이 짙잖아요. 저는 괜한 소리 한다며 아들을 타박했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비슷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자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다는 소리를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 신경을 긁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천사 같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었죠. 아, 어머니.